현상학적 연구를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참 이 현상학적 연구가 다른 연구, 질적 연구 방법들과 좀 유사해 보여서 헷갈리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크레스웰이 그 여러 개의 질적 연구들을 하나로 모아놓고 한 책에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질적 연구 방법들을 이것저것들을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 방법하고 저 방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각 학문 분야마다 나름대로의 그 질적 연구 방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상학적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에 전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 연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한 분야, 예, 그 내용이 사실은 이 현상학적 연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현상학적 연구의 토대가 되는 것을 현상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현상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19세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럽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과학의 세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학에서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개신교 선교 세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종교적인 면이 아니라 유럽 사회의 전반적 사항을 보았을 때에 그 과학의 세기다라고 흔히 부릅니다. 특별히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물학의 분야에 있어서 많은 발전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원리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오랜 그 고대적에서부터 내려왔을 만한 그런 지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그거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발견하게 된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죠. 그리고 뭐 전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전기학 그리고 광학, 이런 것들의 발전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화 역시도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1869년도에 되어서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조금 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서야 원소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원소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 분야에서 이 물질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이 그 구성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발견들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 발견된 내용들을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균학에서도 또 발전이 있었습니다. 관경병 치료 약이 그때 나오게 됐고요. 폐결핵도 그 원인 균, 폐결핵균, 콜레라균, 이것도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너무나도 그 커다란 발견이 있었죠.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종의 기원에 바탕을 두고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진화의 개념은 사실 무엇에 영향을 끼치냐 하면은 단순히 생물학에만 남아있지 않고요. 우리 사회, 문화 전반적인 영역으로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인류학에도 이것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회의 발달 단계, 뭐 이비 테일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종교에 있어서도 진화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 바로 요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에서 많은 발전과 발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예, 수학적 사실, 과학적 발견과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맹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하냐 하면 이 세상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 사실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추상적 내지는 형해사학적 세계에 남아있던 이 진실이 무엇인가,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몇 세기 전에는 신학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근데 데카르트 이후에 이것은 이 인간의 인식 체계로 옮겨지게 되고 이것은 철학의 소유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로 19세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그 발견들의 도취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 그것들은 이 그 과학적 사실, 가시적 사실에 의해서 증명되고 발견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식마저도 이 그 수학적 그리고 자연적 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것이 바로 19세기 중반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도 이러한 생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이 사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또한 이 유럽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객관적 사실 내지는 증명 가능한 사실 아니면 밝히 보여져서 드러나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초월은 신학적이라고 얘기할 때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용어고요. 뭐 무의식, 심리학에서 뭐 무의식의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내지는 뭐 영혼, 내지는 심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인간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1879년도에 독일 그 라이프치히 대학의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교수가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1879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59년 종의기원, 69년 원소 주기율표 이러면서 이 자연과학의 진보, 발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879년도에는 사람의 마음을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석하는 내용,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 그게 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사조가 또 한편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인간의 마음, 글쎄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자연과학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의 그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러한 이 학자들이 그 해석적 중심의 이 심리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실증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시기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 내지는 그보다 더 적절한 건 해석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심리학계에서는 빌 헬름 분트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가 라이프치히 대학의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을 한 1879년 그 해를 심리학의 원년으로 삼습니다. 자,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인데 그 프란스 브렌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1838년에 태어나서요. 그러니까 비르헬름 분트보다 한 6년 뒤에 태어난 겁니다. 1838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프란츠 브렌타노의 그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객관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 물적 현상, 외적 지각의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마음이 지향을 할 때에 우리 사람이 속 안에 이 심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려고 지향을 할 때에 그때서야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물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프란스 그 브렌타노 역시도 그 이 해석학적 그 심리학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 하면은 지그문트 프로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에서 뭐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에드문트 후설도 있습니다. 자, 에드문트 후설은 이 프란츠 브렌타노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요. 근데 에드문트 후설은 원래 수학자였습니다. 예. 1883년도에 이 사람은 그 프로이드보다 3살이 적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1856년, 에드문트는 1859년에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83년도에 그 수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뭐 24살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뭐 명석했다는 것으로도 뭐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나의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한 공부를 한 이 후설이 그 브렌타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렌타노의 이 해석학적 이 심리학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에드문트 후설은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팩트로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와는 상관없는 팩트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브렌타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누가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했어. 그거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심리가 그렇게 강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후설이 이 브렌타노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 이후로 이제 이 수학도 그 후설은 이 해석학적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1년에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이 현상학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증주의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다. 내지는 실증주의의 안티테제다라고 생각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증주의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연의 사실, 자연의 현상, 그리고 이 어떤 그 가시적인 것, 그것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증주의입니다. 일은 일이고 이면 이고 저게 새면 새지 저게 우는 새인지 웃는 새인지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이 해석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저게 새인 것은 내가 저것을 향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새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 이 해석학이 될 경우에는 뭐 글쎄요, 저는 제가 프로이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프로이드의 책을 읽어보기도 했지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즐겨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여튼 좀 그것에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양극단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진리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가 있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무의식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은 흔히 어떻게 합니까? 프로이드가 뭐 본능이다, 열정이다, 억압된 관념이다, 감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 극단에 있다라고 한다면 후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볼 때에 이 현상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너머에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보편적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이 보편적 진실이 어떤 물적 대상을 향해서 볼 때에 그리고 그것을 지향할 때에 그 물적 현상이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드문드 후설의 이 주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현상학적 연구가 나오게 된 것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에서도 이제 뭐 교육 심리학으로 이제 확산되어져 갈 수가 있고요. 또 의료 심리학으로 확산되어져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회복지 쪽에서도 어떤 그 사람의 심리로 이렇게 흘러져 나갈 수가 있겠죠. 파생되어져서 확장되어져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현상인데 그 현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경험이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경험했는가? 예. 왜냐하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더 듣고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하고 쫓아 들어가다 보면 뭘 찾을 수가 있을까요? 보편적 사실, 보편적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고요. 자,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실증주의적 개념인 거잖아요. 원래 질적 연구에서는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경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라 그럴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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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의 그 경험한 현상입니다. 근데 그 현상들에서부터 쫓아 들어가다 보면 보편적 진실, 보편적 사실을 만날 수 있고, 그건 뭐 또 본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것을 만날 수가 있고, 그것은 어떻다고요? 예, 보편적이니까 일반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이 사용된 분야는 또 무엇이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현상학적 연구를 할 때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현상학적 연구를요. 한번 좀 비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어느 날 불현듯 아니면 언제 갑자기 특정 음식이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특정 맛이 생각이 나든지요. 예. 왜 그럴까요? 자,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상. 자, 이 현상은 현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상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니, 어떤 경우에, 혹시 어떤 음식을, 특정한 음식을 갑자기 구미가 땡기고 먹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구는 뭐 짜장면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흔히 군인들은 초코파이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피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다 보니까는, 제가 그 피자를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 피자를 먹으면 예전에 먹었던 무엇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어떤 추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먹다 보면 그게 무슨 맛과 관련이 있고, 그 맛은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영양분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에 그 영양분이 있었던 어떤 음식을 기억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그 단 음식이 먹고 싶었다. 뭐 이런 다음에 이제 그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맵고 짠 이런 음식을 먹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수분, 칼슘, 철분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고기가 먹고 싶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단백질, 철분, 비타민 이런 것들이 좀 결핍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고 싶다. 뭐 이런 그 생각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특정 음식이 갑자기 입에 당겼던 이유는 해서 쭉 들어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 영양분들은 그러면 맛이 아니라 영양분인데 그 영양분을 추구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건 그것이 결핍이 되었던 것이고, 자, 그러면 그것을 왜 결핍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신체가 반응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이러한 영양분들이 결핍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명에 불안 내지는 생명에 위협이 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은 특정 음식에 대해서 당기고 그 특정 음식을 먹고 싶었던 마음이 든 거였지만, 그러나 그것의 이 보편적 진실 내지는 에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존의 욕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규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음식들에 대한 그리움, 입맛다심, 구미 당기기이지만, 그것의 너머의 본질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상학적 연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을 연구할 때는 현상을 연구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본질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가 우리 선교학에서는 어떤 연구를 할 때 과연 적절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들, 현지인들, 한국교회, 사람들의 그 심리와 관련된 현상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다른 질적 연구들과 같지만 그 현상에 대한 심리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심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이 현상학적 연구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현상학적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그 실증주의적 전제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져 나온 그런 모습은 사실은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학적 연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현상 너머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건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소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일반적 진리, 일반적 사실, 일반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의 사람들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이 현상학적 연구는 이 현상 너머 어떤 그 너머에 있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특정 사람들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은 사실 질적 연구 방법과 이 과정에 있어서, 연구 방법 과정에 있어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사실 기술에 좀 더 강조를 두는 그러한 연구자들도 있고요. 해석의 연구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 학자들에 있어서도 사실 기술에 더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해석에 더 방점을 두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이 안에서도 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